안녕하세요. 융심리학과 동화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홍지파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란 무엇일까요? 일단 동화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의 그 동심과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발자취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저절로 생성된 인류의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화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설, 신화, 민담, 설화를 다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와 신화와 민담은 우리의 인간, 우리 내면의 깊은 심성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분석심리학의 저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한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신화나 민담, 동화 속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관계 맺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심리학적인 동화 해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류의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동화 속에는요, 교훈을 넘어서서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있는데요. 동화 속에 특히 콩쥐팥쥐에서 드러나는 어떤 유연함과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 그 다음에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동화가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콩쥐팥쥐 이야기는요, 현실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결핍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그래서 건강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 해석의 방식에는요, 객관적인 방식이 있고요, 주관적인 해석의 방식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방식은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 속 사건을 현실 속에서도 발생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인류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학적인 차원으로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분석심리학에서의 방식은요, 주관적인 해석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야기 속에 사건의 등장인물 가운데서 한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린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동화나 민담은 집단 정신을 드러내는 보편적이며 원형적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적인 동화 해석은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야기 속의 인물과 상들은 주인공 개인의 내면의 심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정신세계에서 발생되는 사건이 어떻게 원형상을 통해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 해석의 방법에는요, 세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연상법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면서 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상법은요,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어를 외우거나 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화뿐만 아니라 임상의 현장에서, 상담의 현장에서요, 어떠한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건에서 떠오르는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내적인, 심리적인 사건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 속에서 혹은 임상의 현장에서 혹은 꿈속에서 등장하는 대상이나
이미지를 보고 연상되는 것을 심리적인 사건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심리적인 경험을 뭐죠? 의식화할 때에 비로소 자신을 통찰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어떤 치유의 결과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적극적인 상상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상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인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상은 여러분들 일종의 기도와 같이 일종의 기도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상의 어떤 기원은요, 종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에 집중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동화 속에서도 전개되는 어떤 예를 들어 콩쥐의 세계, 콩쥐의 내면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의식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참여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왜 콩쥐 아버지는 콩쥐를 놔두고 팥쥐하고 팥쥐 엄마와 결혼을 해야만 됐을까?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인 명상을 통해서 직접 콩쥐 아버지를 만나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무의식의 그 세계에 의식이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깊은 명상으로 세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어떤 무의식적인 힘을 자각하고 느끼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확충법이 있습니다. 확충법은요, 주로 해석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 콩쥐팥쥐 이야기 속에 어떤 이미지를 다른 이야기에서도 가져오는 거죠. 서양의 신데렐라가 콩쥐팥쥐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신화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듯 다른 이야기나 신화 등에 나타난 유사한 내용을 검토해보면서 그 의미를 보완하는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화 해석에는요, 연상법, 적극적인 상상법, 확충법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심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심리학에서의 정신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심리학은요, 분석심리학에서의 정신의 구조는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개인의 어떤 심리작용을 주목하는 것인데요. 이 개인의 심리작용에서 원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의 작용과 개인이 만나게 되는 작용입니다. 즉,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이제 무의식인데요. 그 무의식 중에서도 개인의 성장하면서 개인이 경험하면서 생겨나는 무의식, 억압되는 의식으로부터 발현되지 못한 그 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 그것들이 개인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집단 무의식은 우리 인류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수 혹은 전달받아서 가지고 오는,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전되어 내려오는 이 원형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정신의 작용과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심리 양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분석심리학에서의 정신의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심리적인 어떤 요소들은 의식화될 때 교육이나 어떤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신의 구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의 구조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에는요, 자아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에는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가 있습니다. 의식에서 우리 자아는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맺기,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요,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정 내에서 아주 어린아이로서 또 가족 내에서는 외동으로서 귀염을 독차지한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그 사회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회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이 페르소나는 사람들과 혹은 관계, 대상과의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요, 개인의 무의식은 의식에서 발현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식에서 억압되어져서 형성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개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개인의 무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요,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무의식을 우리에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의 깊은 내면에는요, 원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셀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은요, 알 수 없습니다. 원형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 드러내기 때문에 원형이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어떤 인격이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인격은요, 우리 내면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여성의 내면 안에도 여성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남성 영혼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남성에게도, 남성 내면에도 남성 내면의 인격인 영혼이, 여성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정신의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무의식에 있는 자아에 대립되는 인격이죠. 그림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자는 어떤 형체를 띠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늘 생기죠. 빛이 밝으면 머리 위에 있으면 그림자는 가장 적어져요. 하지만 그림자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이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가 형체를 이루느냐? 이룰 수 없죠. 그래서 형체를 띠고 드러날 때는 콤플렉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콤플렉스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플렉스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강한 에너지인데요. 강한 에너지가 어떤 뭉쳐져 있는 에너지로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과도한 행동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돼요? 정신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온 해리된 인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콤플렉스라는 건 고조된 감정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지닌 부분 인격이다. 전체 인격이 아니라 부분 인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은 자율성을 띠기 때문에 전체 인격처럼 자율적으로 행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콤플렉스는요, 특정한 상황에서 매번 같은 강한 감정이 수반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인격을 이루는 핵심적인 정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정서가 결국은 뭐예요? 원형적인 어떤 자극을 받을 때의 의식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올라오게 되는 이 콤플렉스라는 건 무의식적이고 성적인 어감 및 알 수 없는 요인들로 구성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고조된 감정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콤플렉스가 활성화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요, 그림자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또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인격의 깊은 내면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영혼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환상이나 꿈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원형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심리적인 역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성 콤플렉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모성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성 원형이 이제 하나로, 한 가지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모성 콤플렉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성 콤플렉스의 내면에 깊은 심층에는 모성 원형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 콩쥐파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쥐파츠의 내용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처음 배경을 소개합니다. 조선조 중엽 전라도 전주 근방에 최만춘이란 사람이 슬하에 자식 없이 기도하고 불공하여 들여 딸 콩쥐를 얻었습니다. 콩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콩쥐 나이 14살 때 계모배 씨가 그 딸 팥쥐와 함께 들어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내용 분석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리학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친엄마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요, 딸 콩쥐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부터 들어갑니다. 자,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딸이 태어난다. 라는 거는 아이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의 출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리학적인, 특히 분석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 무의식이라는 것에서의 의식의 탄생, 자아의 탄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융심리학에서는요, 모체의 모성을, 엄마를 자기라고 한다면 아이는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자기와의 관계로 표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화나 민담 동화 속에서는요, 영웅이 탄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보시면 왕과 왕비 사이에 오이디푸스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자아의 그 탄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왕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의 탄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이디푸스 신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민담에서 보면 홍길동전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영웅이죠. 영웅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콩쥐의 엄마가 아기를 낳고 100일 만에 돌아가시죠. 친엄마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때요? 엄마의 죽음은 아기에게는 뭐예요? 상실감이죠. 그쵸? 엄마 없는 아이가 된다. 엄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는 크나큰 상실감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버려졌다는 유기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뭐예요? 엄마가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쵸? 엄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성과의 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살이 되면서 팥쥐 엄마와 팥쥐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친엄마라고 할 수 있는 이전의 세계, 친엄마와의 단절로 인한 아이의 뭐예요? 혼란을 예고하고 또한 혼란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죠. 엄마가 없는
아이가 어떻게 분리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상실감과 유기감을 갖고 있지만 아이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새엄마와 팥쥐가 등장하게 되죠. 자, 새로운 엄마, 새 엄마와 팥쥐는 기존의 친엄마하고의 관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표상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 새엄마와 팥쥐는 콩쥐를 굉장히 학대하거든요. 이 학대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때요? 적응을 해야 돼요. 그 적응에 따른 갈등의 시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차원으로 볼 때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콩쥐에게 결핍된 모성의 보상적 차원으로 드러난 게 새엄마와 팥쥐죠. 즉 기존의 엄마가 사라지고 없는 콩쥐에게 모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으로 등장한 인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엄마와 팥쥐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빠와 그죠? 친아빠와 콩쥐 둘만이 살았어요.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친아빠와 둘만이 살았었던 가족에게 새 엄마와 팥쥐라는 여성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성 3명과 아버지 혼자, 남성 하나, 여성성이 비대해지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차원으로서 콩쥐 내면에 엄마에 대한 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진엄마, 선한 엄마의 상 플러스 새엄마, 학대하는 나쁜 엄마죠. 왜? 현실적인 엄마인 팥쥐 엄마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계모이죠. 반대로 콩쥐를 낳아준 엄마는, 친엄마는 선하고 따뜻한, 그 다음에 그 선하고 따뜻한 엄마가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성상과 함께 현실적인 팥쥐 엄마의 상, 두 가지 상이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인격의 출현은요, 콩쥐의 결핍을 보상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내면 세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역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쥐 아버지는 어미 없는 콩쥐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팥쥐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친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깊죠. 하지만 새로운 자식도 사랑해줘야 되니까 또 그 새로운 자식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배시인 새엄마는 콩쥐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콩쥐 아버지가 어미 없는 콩쥐를 불쌍히 여기니까 더 사랑을 해주니까 이제 콩쥐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는 배시가 두 딸을 불러 호미를 주며 농사일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계모는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어 산비탈 돌밭을 갈게 하고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어 집 근처에 있는 모래밭을 갈게 하며 콩쥐를 학대합니다. 하늘에서 친모의 화신인 검은 소가 내려와 콩쥐인 난제를 해결해주고 맛있는 과일을 주고 올라갔으나 계모와 팥쥐에게 모조리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일단 질문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버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팥쥐 엄마와 팥쥐가 들어오고 콩쥐를 학대하는데도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팥쥐와 팥쥐 엄마의 역할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세 번째, 새엄마의 첫 번째 과제, 농사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보죠. 아버지의 존재가 이전에는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14살이 되면서 팥쥐 엄마와 새엄마가 팥쥐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전까지
콩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존재는 뭐예요? 이제 이전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팥쥐 엄마와 팥쥐가 등장함으로써 뭐예요? 역할이 없어져요. 사라지는 존재가 되죠.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쇠퇴한 지배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주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콩지 내면의 인격으로 보자면 남성성의 존재가 허약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여성성이 극대화되죠. 여성인 콩지의 내면에 팥쥐 엄마, 팥쥐, 이 여성의 두 명의 인격이 생겨남으로써 남성 인격은 뭐예요? 사라지고 존재가 허약해져서 보잘것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이 뭐예요?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팥쥐 엄마와 팥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팥쥐 엄마와 팥쥐는 새로운 세력이죠. 그리고 무언가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콩지에게는 뭐예요? 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핍된 모성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으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등장한 인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새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주죠. 두 명의 여성의 세력은 허약한 남성성을 보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남성이 있어야지만 콩지 내면의 인격의 균형이 잡히는데 지금은 여성의 세력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역할이 감소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팥쥐 엄마의 역할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팥쥐 엄마가 이제 콩지에게 활성화되어서 콩지에게 그 일을 시키게 되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팥쥐 엄마가 데려온 팥쥐는 어때요? 콩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입니다. 근데 팥쥐 엄마는 콩지를 미워하지만 팥쥐는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게 될 때 꿈속에 등장하는 인격들을 보면은 내가 내 친구하고 관계를 해요. 그런데 내 친구 옆에 있는 인격, 그런 인격은 두세 명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이야기가 없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기는 있는데 주로 누구하고 관계를 하냐면 나와 꿈속의 어떤 인격하고 1대1로 관계를 하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팥쥐 엄마는 콩지를 학대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팥쥐는 팥쥐 엄마 옆에서 가만히 있는 존재죠. 결국은 뭐냐면 팥쥐와 팥쥐 엄마의 관계는 팥쥐 엄마와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일시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붕어빵 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엄마하고 똑 닮았어요. 아니면 아빠하고 아들이 똑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는 동일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죠. 그러나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동일시는 뭐예요? 내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팥쥐 엄마의 힘에 의해서 팥쥐는 뭐예요? 동일시 되어 버렸어요. 즉 팥쥐 엄마를 답습하고 엄마를 모방하는 거죠. 팥쥐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종속되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동일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의 동일시는 긍정적인 차원보다는 병리적인 측면으로 더 가깝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콩지와 팥쥐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콩지와 팥쥐는요, 이름이 유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는 콩지를 자아라고 본다면 팥쥐는 콩지의 내면의 인격인 그림자, 자아와 그림자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팥쥐를 주체자라고 한다면 콩지는 내면 인격인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자, 우리가 인격으로서의 그림자는요, 같은 성을 가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요, 여성일 때에는
그림자도 여성이겠죠. 같은 성, 그 다음에 같은 또래의 동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림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콩쥐와 팥쥐의 관계는 갈등 관계죠. 그리고 대극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콩쥐, 팥쥐,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차원에서 쌍둥이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모습, 예를 들면 야누스의 두 얼굴, 지킬 박사와 하이드, 한 인격이면서 뭐예요? 아침의 인격과 저녁의 인격이 다르죠. 또 이제 우리가 그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펠레스와의 관계,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콩쥐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팥쥐 엄마가 시기 질투를 하죠. 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팥쥐 엄마는 콩쥐를 이제 시기 질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모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어떤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서 모성 컴플렉스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콩쥐 내면에 이 모성이 콩쥐 현실적인 엄마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콩쥐에게는 필요한 모성이 바로 팥쥐 엄마로 대변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데 새엄마에게는 누가 있어요? 팥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을 때에 콩쥐는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를 통해서 팥쥐를 미워할 수 있겠죠. 반대로 콩쥐를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 팥쥐와 팥쥐 엄마는 콩쥐의 내면의 인격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동화 속의 이야기는 심리적입니다. 원형적인 이야기일수록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신적인 요소가 심리적인 역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의식으로 표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에서 농사일을 시킵니다. 팥쥐 엄마가요, 팥쥐에게도 농사일을 시키고 콩쥐에게 농사일을 시킵니다. 자, 옛날에 이 농사일은 누가 했죠? 농사를 짓는 것은 남성이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농사일을 주관하는 건 누가 하죠? 여성이 했죠. 대표적으로 부엌, 곳간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나요? 안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농사일에서의 대변을 나타내는 것은 모성신의 상징이고요. 신화 속에서는 대지의 여신 데미테르, 대지에 우리가 밭을 갈거나 호미로 이제 밭을 갈거나 그 다음에 땅을 파내는 것들, 이런 거는 남성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농사일을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산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땅에 무언가 씨앗을 뿌리는 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농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성을 키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호미를 주어서 돌밭을 갈게 하는 것과 쇠호미를 주면서 돌밭을 갈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무호미를 주면서 척박한 돌밭을 갈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이 의미하는 건 척박한 땅, 거친 땅이죠. 그쵸?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을 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쇠호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모래밭은요, 쇠호미가 없어도 돼요. 나무호미들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새엄마 계모가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주면서 모래밭을 갈게 하고 콩쥐에게는 나무호미를 주면서 돌밭을 갈게 하는 것은 굉장히 대립되어 있죠. 콩쥐와 팥쥐가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돌밭과 모래밭은 대립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무호미와 새호미도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까요? 내면의 어떤 모성성을 갖추는 일이다, 모성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땅에서 생명을 키워낸다고 그랬죠. 씨앗을 뿌려서 가꾸어서 무언가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은 대지의 신, 모성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을 일구는 나무호미와 세호미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밭을 가는 도구죠. 밭을 가는 도구는 일종의 날카로운 어떤 찍어 누른다 라는 의미에서 남근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나무호미는 좀 약합니다. 그쵸? 모래밭을 갈기에 적당하지만 새호미는 어디에요? 모래밭을 갈기에는 충분하죠. 오히려 돌밭 갈기에 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일을 돕는 도구를 누가 주어요? 엄마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이에게 주어지는 그 돌밭과 모래밭, 그 다음에 나무호미와 새호미는 다른 이야기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준비된 엄마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엄마냐. 준비되어 있는 엄마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엄마는 준비를 아이에게 준비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안 된 엄마는 아이에게 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돌밭과 모래밭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로서의 나무호미와 새호미로도 보여지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콩쥐와 팥쥐가 대립되는 것처럼 나무호미와 새호미, 돌밭과 모래밭으로 대극되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땅을 고르는 작업은 결국은 돌밭을 옥토로 바꾸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돌밭에서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쵸? 돌과 옥토를 구별하는 것이죠. 결국은 땅을 고르는 작업은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성에게 있어서의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고 또 여성성과 모성성을 키우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새엄마, 팥쥐로 드러나는 모성은 어떤 모성이죠? 콩쥐에게는 부정적인 모성성이죠. 그쵸? 팥쥐에게는 왜 부정적인 모성성으로 두 가지가 다 존재하냐면은 팥쥐 엄마와 팥쥐는 동일시되어 있어요. 팥쥐에게는 무엇이 있죠? 밭을 갈 수 있는 강인한 쇠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뭐예요? 모래밭을 갈기도록 하죠. 이거는 뭐예요? 팥쥐에게 있는 자신에게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로 보았을 때 엄마가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하고 자기의 품속에서 키우게 되면 아이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사장되어 버리죠. 그쵸?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어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콩쥐에게는 엄마의 과도한 핍박과 구박으로 인해서 뭐예요? 여성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돌밭인 거죠. 그리고 자갈밭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나무호미는 뭐예요? 부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콩쥐에게는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모성성이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성성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성성이 팥쥐에게도 가고 콩쥐에게도 갑니다. 콩쥐에게는 어때요? 핍박과 구박으로 인한 여성성의 상실, 여성성의 부재가 일어나겠죠. 팥쥐에게는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성성입니다. 결국은 엄마 안에는요, 엄마의 이중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검은 소가 내려와서 콩쥐를 도와주죠. 그래서 부러진 나무호미 대신에 돌밭을 옥토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검은 소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죽은 엄마가 내려와서 도와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에서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 실제로 죽은 엄마가 내려와서 도와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에선 그렇게 표현되지만 이거는 심리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이 검은 소도 콩쥐 내면의 인격이겠죠. 이 검은 소는 아직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감추어진 능력, 잠재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잠재력인데 마치 검은 소와 같은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검은 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직함, 잘 참고 견디는 인내력, 황폐한 밭을 옥토로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힘으로
무엇을 골라내야 되죠? 도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검은 소와 같은 어떤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신화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충법이죠. 고대 이집트 신화에 보십시오. 이시스 신화, 그 다음에 하토르. 하토르는요, 황소 모습의 여신입니다. 모성신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헤라 신이 황소를 상징해요. 소의 눈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황소가 의미하는 것은 모성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검은 소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엄마, 죽은 엄마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성적인 모성 원형의 활성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계모가 홍쥐에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난제를 또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꺼비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계모와 팥쥐가 외가잔치에 가면서 홍쥐에게 여러 가지 난제를 부과합니다. 뭐냐 하면은 거피를 까라고 하죠. 그리고 배도 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피는 새떼가 나타나서 까주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직녀가 나타나 배를 짜주어 난제를 해결해 줍니다. 홍쥐는 직녀가 마련해 준 옷과 신발을 신고 외갓집 잔치에 가게 됩니다. 외갓집 잔치에 가는 도중 감사의 도임 행사에 놀라 피하다가 신발 한 짝을 개울 속에 빠뜨려 감사가 개울 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신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빛나는 신발의 신임자를 찾아 각처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계모배 씨는 신발 임자를 자처하죠. 그러나 망신만 당합니다. 홍쥐가 신발 주인임을 확인하게 되죠. 왜? 자신이 잃어버린 신발 한 짝, 자신이 갖고 있는 신발 한 짝을 내놓음으로써 감사의 아내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 여기서 두꺼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 두꺼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녀가 준비한 새 옷과 새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감사는 누군가요? 혼인을 하게 되죠, 감사와.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난 독, 밑빠진 독에다 물을 채운다라는 것. 우리가 항아리는요, 무언가를 담아내죠. 담는 것. 우리 전통적으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드는 건 발효식품이라고 합니다. 항아리 속에 담아서 내용물의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죠. 항아리는. 그래서 항아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게 무언가 내용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여성의 자궁에서 아이가 생산되는 거죠. 일종의 여성의 자궁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는 용기. 그래서 항아리가 여성의 자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모성을 상징하고 여성을 상징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우물, 담겨 있는 거, 그 다음에 호수. 이제 이런 것도 여성의 자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멍난 독이라는 거는 물이 새어나가는 거죠.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힘없는 자궁. 왜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궁이죠. 왜?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물을 채워주는 게 누구죠? 두꺼비입니다. 그죠? 두꺼비가 구멍을 막아주죠. 그러면 두꺼비는 뭘까요? 자, 이제 두꺼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는요, 주로 어디 살죠? 어둡고 습한 곳에 삽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꺼비는 달의 동물이라고도 해서 여성적인 어떤 생명력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는요, 신비한 치유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옛 이야기에 두꺼비가 자주 등장합니다. 반대로 두꺼비와 유사한 개구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성성을 의미하죠. 개구리 왕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두꺼비는 여성성을 상징한다면 개구리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꺼비도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콩쥐 내면의 어떤 미분화된 인격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약화된 아버지 대신에 출현한 긍정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또한 미분화된 콩쥐의 내면 인격이면서도 어머니적인 어떤 여성적인 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성성,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움으로써 감사를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감사를 만남으로써 분화되는 인격으로 활성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떤 그 개구리 신이죠. 이집트의 여신. 이집트의 여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개구리를 상징하는 개구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피를 까는 일이 주어집니다. 이 곡식을 거두고 고르는 일, 곡식을 이제 빻는 일이죠. 이 곡식 빻는 일은 이제 주로 여성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찢고 곡식을 구별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피를 깐다라는 거는 알맹이와 겉껍질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사이키에게 부여한 과제와 콩쥐 파찌 엄마의 과제가 유사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의 어머니죠. 에로스가 사이키라는 여성을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화살을 잘못 겨누다가 자신의 손에 찔리게 됨으로써 사이키를 사랑하죠. 푸시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니까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운 사이키가 자신에게 인간밖에 안 되는데, 아프로디테는 신이잖아요. 근데 사이키는 인간이거든요. 감히 신에게 도전하는 사이키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들 에로스가 사이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거죠. 현실로 보자면 시어머니가 아들의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키에게 부여한 과제가 어떤 거죠? 많은 곡식을 섞어서 곡식을 분별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내면의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으로서 우리 내면의 로고스 기능입니다. 아니무스의 기능 중에서 로고스, 분별력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여성은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하네요. 여성은 타고날 때부터 에로스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성은 타고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타고나냐면 로고스적 기능을 가지고 타고나죠. 그런데 여성에게 필요한 건 로고스 기능이겠죠. 남성에게 필요한 것이 에로스 기능인 것처럼, 이렇게 보완해 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배를 짠다라는 거는요, 시줄과 날줄을 엮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의 정교한 교합, 결국은 직녀라고 할 수 있는 거, 여성의 일이죠.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직녀입니다. 오작교에서 만나는 직녀와 견우와 직녀에서도 직녀는 누구죠? 시줄과 날줄을 정교하게 교합하는 여성, 배 짜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시줄과 날줄을 정교하게 교합하는 건 여성의 일입니다. 관계 맺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는 모이라의 여신들이 실 잡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이제 이 실 잡는 여성들, 실 잡는 여인들의 신화 속의 모이라의 여신들입니다. 이거는 관계 맺기의 상징, 또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무스의 로고스 기능의 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직녀가 나타나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줍니다.
새 옷은요,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신으면 어떠세요? 새로운 기분으로 무언가 내가 새롭게 된 것 같은 새로운 변화를 느끼죠. 마찬가지로 새 옷과 새 신발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에 있을 때 평민의 옷과 그 다음에 양반의 옷은 달랐어요. 평빈의 신발과 양반의 신발은 달랐죠. 이거는 그 신분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데, 새로운 옷을 입는다. 잔치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는 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신분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지위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보자면은 페르소나,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페르소나의 활성화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녀는 배짜는 여자로서 여성을 대표하죠. 결국은 직녀가 준 새 옷과 새 신발은 누가 준 거예요? 결국은 내면의 모성 원형이 활성화되어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줍니다. 이 신발은요, 새 신발을 신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새 옷처럼 이것도 일종의 페르소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신발이라는 것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발은 두 짝이 하나의 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성과 남성이 한 쌍을 이루듯이 신발도 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 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신발을 다 누구에게나 다 신겨본다라는 것은 발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신발은 네 짝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일종의 그 내면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하여 주는 중심이다. 중심을 이룬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신발은 방향성을 또 의미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냐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즉 뭐예요? 낡은 신발이, 잃어버린 신발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그 잃어버린 신발을 찾게 됨으로써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짝을 만나게 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짝이 있어야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신발 주인을 찾아주는 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예고합니다. 신발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신발을 누군가가 찾아주고자 모든 사람한테 알리게 되는 것으로서 신분이 드러나게 됨과 그것을 찾음으로써 그 분열된 상태를 재결합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제 암시를 주는 것이 새 짝을 찾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새로운 짝, 즉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부성, 긍정적인 부성을 어디서 찾아요? 감사에게서 찾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주인을 잃은 신발을 주운 사람은 신임자를 찾고자 하죠. 이 감사가. 그 다음에 모든 여성에게 신을 신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단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감사는 뭐예요? 지배구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높은, 그 고을의 최고의 높은 사람은 뭐예요? 왕과 같은 존재죠. 짝이 없는 감사가 짝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건 신발 한 짝을 잃은 콩쥐하고 이 신발이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발 한 짝은 콩쥐와 감사를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임자를 만난다는 것은 감사의 내적 반려자인, 감사는 남성이죠. 내적 반려자인 아니마와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적인 아니마가 활성화되지 않은 감사에게 낡은 자아는 사라지고 새로운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지배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일 수 있고요. 또한 콩쥐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라는 부성이자 남성적인 남성성이 부족한 콩쥐에게 감사는 무엇으로 다가오죠? 남성성. 내면의 반려자인 아니무스를, 새로운 아니무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콩쥐의 결혼,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죠. 자신 안에 있는
선한 감사의 인격, 즉 악한 인격을 이제 쫓아내고 선한 인격과의 결합을 통해서 내면 인격으로서의 자아가 부분 인격을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인격인 자아가 전체 인격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감사와의 혼인은 연금술에서 말하는 신성혼, 왕과 왕비의 결합과도 같은 신성혼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콩쥐팥쥐의 내용을 이제 융심리학적인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으로서 해석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연결되는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현실에서 한 개인에게 다가올 때에 어떤 의식화 혹은 치유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콩쥐의 가족이 황록했나요? 콩쥐의 아빠는 왜 새엄마를 맞이했을까요? 배시라는 새엄마는 왜 콩쥐를 미워할까요? 콩쥐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렇게 미움을 받는 콩쥐는 어떤 아이일까요? 새엄마는 콩쥐에게 왜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죠? 새엄마가 준 과제는 결국은 콩쥐에게 학대를 통한 것이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결국 콩쥐가 그 일을 해냄으로써 새로운 자아, 튼튼한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 동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굴하게 되고 해석해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 심리 해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